네, 오늘은 인도와 중국 문명 하겠습니다. 교과서 25쪽이죠? 교과서 25쪽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필기 정리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연도는 안 내어도 되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도시의 이름이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인더스강 유역의 기름진 평야에서 농사가 잘 됐으니까 먼저 문제 도시가 발전했다. 쭈루룩 나오는데 하라파 그리고 모헨조다로 이렇게 도시 이름이 나오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이게 표시되어 있죠. 하라파 그리고 모헨조다로 보이시죠? 여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더스강 유역의 인도 문명을 뜻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하라파, 모헨조다로. 하라파, 모헨조다로 등 도시 문명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이제 발굴을 해보면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빠지는 하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획 도시. 그리고 당연히 청동기를 썼고 문자도 사용합니다. 그림 문자. 근데 해독이 아직 안 됐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하고 교역을 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에서도 발견이 되기 때문에 교역을 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책에 보시면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헨조다로 유적입니다. 모헨조다로 유적. 넘어갈게요. 자, 아리아인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나왔죠. 아리아인은 우리가 인도하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이제 직계 조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모헨조다로나 하라파 이쪽에 처음에 등장했던 인도 문명의 경우에는요, 이 아리아인들의 그 문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도 문명이 처음 시작은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드라비다인이라고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지울게요. 드라비다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처음 원래 주인이었다, 원주민이었다. 그런데 북쪽에서 이 좋은 땅, 인도 문명, 이 좋은 땅을 보고 탐이 났던 다른 민족이 내려오게 돼요. 점점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리아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이동 경로. 이 사람들이 원래 땅 주인이 아니니까 이동을 해왔겠죠. 그래서 옛날에 아리아인들이 어디로 내려왔다? 우리가 아는 그렇지 인더스강 유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우리가 잘 아는 겐지스강까지 접수를 합니다. 겐지스강. 인더스강에서 겐지스강 유역으로 점점 진출을 했다. 자, 발전하는 과정 볼게요. 이전의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도구를 쓰게 됩니다. 철제 농기구. 철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철제 농기구를 쓰면 당연히 농업 생산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철제 무기, 당연히 정복 활동, 전쟁에 있어서도 유리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아리아인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밀려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아리아인들은 이전 주인들을 밀어버리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해야 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쫓겨난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고 다스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무엇이냐? 카스트제입니다. 여러분 카스트제 들어봤죠? 카스트제. 카스트제는 이렇게 쓸게요. 아리아인들이 누구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원래 주인이었던 원주민, 원래 이곳에 살던 사람을 원주민이라 하죠. 원주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원래 주민은 이제 쫓아내고 아리안이 더 높은 지배계층이 되면서 원래 살던 사람들을 이제 신분 제도의 바닥에 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배를 받게 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신분 제도 카스트제입니다. 카스트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높은 가장 높은 권위는 이 제사, 하늘에 지내는 제사, 신에 대한 찬양 이런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종교가 바로 뭐냐? 브라만교입니다. 브라만교.
브라마는 사제 계층, 성직자 계층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신을 찬양하는 경전이 있어요. 경전 이름이 뭐냐면 베다. 어이예요. 베다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베다의 말의 기원은 사실은 지식에서 왔어요. 지식. 그러니까 지배계층들이 예전부터 지식을 자신들만 소유하고 자신들의 세대만 자신들의 집안에서만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이 베다입니다. 그러면 브라마는 종교적인 권위를 자신의 권위로 이용을 하는 거죠. 종교적 권위. 종교적인 권위를 통해서 특권을 유지하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죠? 우리 지금 아리아인의 이동 내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아리아인들이 내려오면서 새롭게 등장한 게 바로 철제, 그리고 카스트제, 그리고 브라만교. 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전에는 아직은 발전하지 않았던 겐지스강까지도 더 발전을 하게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 하라파, 모헨조다로 기억하시죠? 인더스강. 근데 아리아인들이 내려오면서 점점 무슨 강으로? 그죠? 여기 보입니까? 겐지스강 유역까지도 진출을 했다. 보면 아리아인의 이동에 대해서 빨간색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죠? 넘어갈게요. 이게 바로 카스트제입니다. 카스트제는 몇 단계가 있죠? 몇 계급? 그죠? 첫 번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스두라 4개입니다. 이렇게 4개 뿐입니다. 4개고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가 소위 말하는 지배를 하는 위에서 지배를 하는 계층이고 나머지 바이샤와 수두라의 경우에는 지배를 받는다 해서 우리가 피지배라 합니다. 피지배층입니다. 지배를 받는다. 피지배. 브라마는 제사를 담당. 크샤트리아는 뭘 담당해요? 그죠? 정치와 군사. 우리가 아는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도 크샤트리아 계층이야. 왜냐면 왕족이었으니까. 그리고 평민, 우리가 아는 그 농사짓고 장사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바이샤입니다. 그리고 수드라의 경우에는 정복을 당한 민족. 정복을 당한 민족을 최하층에 깔아버려야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힘들겠죠. 그래서 수드라라고 해서 하층 위에다가 깔아버려요. 근데 끝까지 말 안 듣는 애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카스트 제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 카스트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 따로 있죠. 뭐라 하죠? 한번 써볼게요. 불다촉천민. 이들의 말로는 달리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불가하다는 건 안 된다, 불가합니다, 안 된다. 뭐가 안 되냐? 촉. 이건 촉감할 때 촉이에요. 즉 만지다라는 뜻이죠. 만지는 것조차 안 되는 천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인도에 현재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을까요? 현재는 공식적으로 폐지된 상태지만 인도 사회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제도죠. 밑에 보시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슨 인이? 그렇죠. 아리아인이죠. 아리아인이 인도 지역으로 이동한 후 정복지의 원주민, 원래 살던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무슨 제도? 그렇죠.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 카스트제는 신분에 따라서 어디 갔어? 신분에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 방식까지 규제합니다. 아리아인들은 인도 경전 카스트제가 합리화되는 것은 바로 이 경전. 아까 나왔었죠? 베다 안에 보시면 각각의 카스트들, 각각의 신분이죠. 브라만이 할 일, 크샤트리아가 할 일, 바이샤가 할 일, 수드라가 할 일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트제를 합리화하는데 잘 쓰였던 게 바로 브라만교의 경전인 베다입니다. 베다.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국 갈 거예요. 중국. 자, 중국 문명. 지난 시간에 배웠죠? 황허강 또는 이거 또 있어요. 창장강. 창장강은 다른 책에 양쯔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한데 같은 뜻이라고 해. 그래서 이 두 강에서 먼저
아주 예전부터 신석기 문화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초기 국가라고 할 만한 것은 황허강을 중심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황허강 중심. 그리고 이때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뭐냐?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상이라는 말은 장사한다 할 때 우리가 상업, 상인, 이런 상점 이런 말 할 때 그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상나라는 아 장사한 나라구나, 장사를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나라는 사실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라인데 은이라고도 해요. 상나라도 은나라도 같은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같이 쓰셔도 돼요. 자 보시면 황허강에서 등장을 했대요. 특징 당연히 국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총동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책에 보시면 큰 총동이 제사 지냈던 도구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동으로 나오고 청동 무기, 제사 이런 것들 거대한 것들이 등장하고요. 또 태음력을 씁니다. 여러분 태음력 하면 생각나는 문명이 있어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태음력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정치의 경우에는 왕이 중요한 일들은 점을 쳐요. 이 점을 쳐서 중요한 일들을 이 점을 치는 내용들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 갑골 문자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이 갑골 문자예요. 갑골 문자는 지금 현재 중국의 글자에 이제 기반이 되는 한자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갑골 문자가 나중에 뭐가 발전해서 무엇이 된다? 한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갑골 문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 한번 봐볼까요? 교과서를 보시면 일단 중국 먼저 보고 올게요. 아까 말했던 상나라, 다른 말로 은나라라고 했죠. 상나라 또는 은나라의 청동기입니다. 이게 지금 좀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커요. 규모가 엄청 커요. 상당히 큰 규모. 이거 이런 제사를 지낼 때 이런 걸 썼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상나라의 왕들은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점을 쳐서 알아봤대요. 신한테 언제 제사 지낼지, 사냥을 나가도 좋을지, 예를 들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 있죠. 비가 올까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물어봅니다. 갑골 보시면 거북이 배딱지, 거북이 배, 그리고 동물의 뼈, 그러니까 소의 어깨 이런 데를 썼어요. 갑골에 구멍을 파요. 그리고 물어볼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구멍을 불로 지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설을 합니다. 아, 이거는 전쟁 하라는 뜻이야. 나가면 이긴대. 이렇게 해설해요. 근데 그 해설한 사람은 누구냐? 오로지 왕. 오로지 왕만이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늘의 뜻을 자기가 해설하는 유일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기록을 남겨놔요. 그게 바로 무슨 문자? 그죠? 갑골 문자입니다. 기록을 남겨놔요. 그리고 이 갑골 문자는 무엇에 기원이 된다고? 그죠? 한자. 나중에 한자로 이어진다. 밑에 보시면 1번 이건 어렵지 않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다 전쟁, 뭐 사냥, 농사, 일상생활 다. 2번 볼게요. 갑골 문자로 이렇게 생긴 거 왠지 지금의 뭐랑 비슷합니까? 그죠? 날일, 날일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날일, 달월. 그리고 이건 뭐예요? 그죠? 이거는 물수입니다. 물수. 그리고 이건 우물정. 이건 뭐게? 그죠? 이거는 비우입니다. 비우. 이거 사람인. 여러분 이 정도 한자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갈게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와서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이제 주나라 가겠습니다. 주나라. 아 방금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 했는데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 했는데 일단 지도를 잠깐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책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7페이지 봐보세요. 여기 보면 지도가 하나 있거든요. 그죠? 이 지도를 먼저 보시면 방금 처음 배웠던 중국 문명에서 처음으로 배웠던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 부르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여기입니다. 은허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그런데 은의 서쪽, 서쪽이란 거는 이쪽 방향이죠. 이쪽이 서쪽. 그러니까 또 오른쪽 왼쪽 하면 왼쪽이 서쪽이죠. 이쪽 지역에서 호경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호경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죠? 이 호경이라는 도시에서 다른 나라가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자, 일단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여기 밑에 본 지도나 뭐 그림이나 뭐 도표나 보실 때 밑에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을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맞춰서 한번 봐볼까요? 상나라의 세력 범위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요 녹색이 바로 여기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칸 있죠. 여기 지금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요 부분, 요 나라가 바로 상의 범위래요. 상나라 또는 은나라의 범위래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주는 이렇게 커졌다고 되어 있죠.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러면 주는 더 커졌네. 그죠? 요만큼 주는 더 커졌죠. 아이고, 주는 더 커졌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이 더 상나라보다 더 넓어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주. 그죠? 주나라입니다. 주는 땅이 더 넓어졌어요. 기존의 상보다 땅이 더 넓어져서 예전 스타일대로 상나라 스타일대로 주나라를 다스리면 뭔가 구멍이 나게 돼요. 그래서 상나라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주나라는 주나라 스타일의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제도인 무슨 제? 그죠? 봉건제. 엄청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와 봉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나라, 기존의 상나라의 서쪽, 그 왼쪽 서쪽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상을 무너뜨리고 황허강을 차지합니다. 황허강 차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바로 그 유명한 봉건제입니다. 봉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뭐 줬다 이런 뜻인데 일단 내용 한번 보시면 수도와 수도 부근은 왕이 직접 다스립니다. 그런데 아까 이전에 상나라 또는 은나라, 상나라보다 주나라는 땅이 더 넓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넓어진 땅을 다 다스리기가 너무 벅차요. 그래서 나머지 땅은 왕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자, 대표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은 왕족이겠죠. 왕하고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 즉 왕의 동생, 왕의 조카, 왕의 사위, 사위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집안, 왕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믿을만 하잖아요. 우리도 식구들을 먼저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는 공신은 이제 혈연 관계는 아니어도 공을 세운 신하죠. 그 믿을만 하겠죠. 이런 사람들을 자신이 땅을 떼어줘서 제후로 삼습니다. 왕이 땅을 떼어줘서 제후로 삼아요. 제후로 삼아서 이 지역을 맡기는 거죠. 제후로 삼는다. 이게 바로 무슨 제도? 봉건제입니다. 봉건제. 그래서 주나라 봉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제후로 봉해지는 제후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왕과 왕실의 무슨 관계? 혈연 관계가 많다. 혈연이 굉장히 제후가 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면 믿을만하다 생각할 테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붕괴되는 과정에서 보면 왕하고 처음에는 그 혈연 관계가 가까워요. 처음엔 삼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별로 가깝지 않아지는 거죠. 너무 멀리 살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혈연 관계가 느슨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왕실과 제후 간의 혈연 관계가 느슨해져요. 혈연 관계가 느슨해지고 결국 이제 주나라 왕실 역시 어린 왕들도 이제 등장하고 문제들이 좀 생겨요. 주나라 왕실의 권위도 약해져요. 권위 약화. 중앙에서 강한 왕이 잘 정치를 해서 이제 모범이 되고 힘이 딱 있으면은 함부로 제후들이 까불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제후들 입장에서도 제후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제후가 짱이기 때문에 제일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군사 같은 것도 다 장악을 해요. 그러다 보니 중앙에서 영 힘이 없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제후들이 나도 이 정도는 하겠는데 하고 중앙을 이제 쉽게 보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결국엔 점점 제후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제후들이 독자적으로 커요. 제후들이 독자 세력을 형성하면서 이제 대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오른쪽 갑니다. 유목 민족이 침입을 해옵니다.
중국 사람들은 농사 지으니까 농경민족, 즉 땅에 정착해서 살죠. 그런데 유목민족이라는 것은 돌아다닙니다. 이러면서 가축을 키우는 거죠. 목축에 종사하면서 돌아다닐 유예요. 돌아다니는 민족. 근데 이 민족이 다른 민족이 침입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주나라 왕실은 이걸 잘 막아내지 못하게 되면서 수도를 기존의 호경에서 어디로 옮겨요? 나급, 낙양 또는 러양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써볼게요. 나급으로 옮깁니다. 다른 말로는 러양, 중국어로는 러양이라고 해요. 지도에 보시면 여기 있죠. 처음에는 주나라가 호경 지역에서 등장했는데 이제는 나급, 러양으로 이사가는 거죠. 주나라 왕실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주나라가 처음 여기 생겼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도망갔잖아요. 오른쪽 방향. 즉 이쪽은 무슨 쪽이냐면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주나라는 주나라인데 동쪽으로 도망간 주 해서 이때부터는 동주라고 부릅니다. 동주. 그러면 동주에 비교했을 때 이전의 원래의 주는 지금 이 동주에 비교하면 얘는 서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서주라고 옛날 땅, 옛날 주를 서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주. 그리고 새롭게 도망간 이 땅은 동주. 이때부터는 동주. 그래서 이 동주 시대부터는 기존에 있었던 제후들 있죠. 주나라가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망한 건 아니고 수도를 옮긴 거예요. 수도를 옮기고 나서는 주나라 왕실을 더욱더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제후들이 더 우습게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는 동주 시대부터는 엄청난 대혼란, 대환장 파티가 벌어져요. 그 시대를 뭐라 하냐? 친구들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이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을 통일한 게 그 유명한 진나라의 그렇죠. 시황제, 진시황제입니다. 이건 다음에 또 할 거예요. 다음에 하는 내용을 잠깐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잠깐 올게요. 결국 제후들의 세력 다툼으로 사회가 혼란하다. 자, 우리가 나급, 러양으로 옮긴 이 시기부터 주나라는 무슨 주라고 부른다? 그렇죠. 동주라고 부른다. 동주.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봉건제에 대한 설명이 잠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느낌만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책에 보면은 27페이지 있습니다. 일단 중앙에 있는 왕은 수도 부근을 다스린다 했죠. 수도와 수도 근처, 수도와 수도 부근 가까운 쪽만 다스려요. 그리고 멀리 있는 땅은 봉토, 땅을 준다. 땅을 이제 떼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제후로 삼습니다. 근데 아예 제후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 아무튼 제후는 자기가 받은 땅 안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을 꾸려가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경 또는 대부라고 해요. 절대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제후란 단어는 알고 계셔야겠죠. 제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일반 백성들한테서 이제 세금도 받고 군대도 지원받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말한 지금 중국 스타일이죠. 주나라의 봉건제에서는 제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왕실과 무슨 관계? 그렇죠. 혈연 관계일 때가 제일 제후로 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양 있죠. 서양. 이제 앞으로 또 배워요. 서양의 경우에도 봉건제가 있어요. 근데 서양의 경우에는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써두세요, 여러분. 계약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실제로 써요. 그래서 계약에 들어가는 내용만 지키면 되고 심지어 계약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다 적어놓거든요. 이게 중국하고 서양의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국의 경우, 주나라의 경우에는 혈연이 엄청 중요하다. 근데 서양의 경우에는 혈연이고 뭐고 계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책을 한번 봐볼게요. 빠른 속도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왔어. 자, 인도 문명이죠. 25쪽.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읽어보면 안 돼요. 다 선생님이 한 내용이죠. 그죠? 쭉 내려가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거 다 읽어보시고 아리아인이 내려왔죠.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 그죠? 카스트제, 바르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신한테 제사를 지냈고 그때 나왔던 경전이 뭐다? 그죠? 베다. 그 과정에서 브라만교 그리고 브라만은 여기 제일 꼭대기에 있죠. 카스트제 4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리고 수트라.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트라. 4개 꼭 기억하셔야 되고 보시면 요 자체 이거 주고 물어보면 무슨 문명이죠? 그죠? 인도 문명이죠? 인도 문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아까 이야기했죠? 상나라 또는 은나라, 청동기로 이 그림 진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그림이고 문자 반드시 알아야 됐다 했죠? 그죠? 갑골 문자는 무엇의 기원? 그죠? 한자의 기원이 됩니다. 쭉 내려갈게요. 자, 27페이지인가요? 그죠? 봉건제에 발달한 주나라. 처음에 중국 문명할 때 처음에 등장했던 나라는 뭐였죠? 그죠? 상나라였죠? 다른 말로 그죠? 은이었죠. 그런데 얘네 밀어버리고 다음 등장한 나라가 그죠? 주나라죠. 주나라는 땅이 더 넓어졌으니까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 체제가 등장하고 그게 바로 뭐다? 그죠? 봉건제다. 근데 이 주나라가 다른 유목민족의 침략을 받고 도망을 갔죠. 어느 쪽으로? 그렇죠. 동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먼주, 동주.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여기 있네. 주는 이전보다 넓어진 영토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 부근은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제후를 삼아서 이 사람들한테 다스려라. 뭐? 봉건제. 봉건제. 너무 중요합니다. 봉건제. 주나라에서 제후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였어요? 그죠? 혈연관계였죠? 혈연관계. 근데 서양은 뭐라고? 계약. 그죠? 쭉 내려갈게요. 자, 유목민족이 침입해오자 주나라는 수도를 버리고 동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동주라고 부른다고요. 동주. 쭉 내려갈게요.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구석기인들은 돌을 깨뜨려서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아니죠. 어떻게 바꿔야 되죠? 그죠? 간석기 아니니까 아니고 뗀석기였죠. 뗀석기. 간석기는 언제부터 했어요? 간석기는 그죠? 신석기 때부터 했죠. 이건 X네. 그죠? 여기는 뗀석기. 신석기인들은 움집을 지었나요? 그렇죠. 마을도 이루고 살았죠. 맞네요. 여기 출발부터 같이 한번 가볼까? 맞으면 이거래. 맞으면 영어 틀리면 점점점. 그러면 1번. 1번 여기 있지. 1번. 맞아요? 틀렸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그죠? 여기로 가야겠네. 갔어요. 2번. 2번은 맞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주황색 화살표 여기로 가야겠네. 그럼 4번으로 가면 되나? 4번. 일단 문제는 한번 다 풀어볼까요?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자. 기후가 따뜻한 큰 강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했다. 맞죠? 수메르인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수메르인은 현재의 삶보다 죽은 후의 세계가 중요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했죠? 그러니까 X죠. 이집트인은 상형 문자와 십진법 맞습니다. 인도 문명 지구라트인가요? 아니죠.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죠. X. 주나라는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려고 본 건지 실시한 거 맞죠? 그럼 이제 한번 다시 가볼까요? 1번, 2번까지 했고 4번. 4번은 X니까 점점점 일로 가죠? 3번은 뭐예요? 3번 5. 3번 5니까 요렇게 하네. 6번은 X죠. 어디로 가야 돼요? 그죠? 일로 가야 되고 7번 동그라미 도착했나요? 그죠?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아, 고생하셨고 여기 뒤에 잠깐 선생님이랑 문제 잠깐만 풀어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다 풀면 끝납니다. 아리아인은 원주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무슨 신분제도가 만들어졌다고? 그죠? 카스트제. 카스트제 위에서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그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자, 상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점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는 데 쓰였대요. 상나라. 그리고 한자의 기원이 되는 문자. 뭐? 같이 갑골 문자. 자, 한번 써볼까요? 아리아인은 하라파, 모헨조다로 등에서 도시를 건설해서 인도 문명을 아니죠? 아니에요. X입니다. X. 드라비다인이라고도 하는데 드라비다인이 원래 이런 문명을 만들었고 나중에 등장한 게 바로 아리아인입니다. 아리아인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드라비다인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아리아인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나라의 봉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앙으로 집중됩니까?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입니까? 아니죠. 지방을 이미 떼어줬죠. 이미 지방을 떼어줬는데 그 지방에서 제후들이 점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내가 잘났어 라고 점점 성장하게 되니까 당연히 지방으로 힘이 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X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